제가 오늘 그 발표하는 내용은 약간 급하게 썼습니다. 급하게 써서 완결성이 많이 떨어지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좀 굉장히 과도하게 앰비셔스하게 보이는 논문입니다.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시론이나 뭐 논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논평 나오는 것들을 국제정치와 관련해서 한국외교나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서 과연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모아와서 뭐 다 모아온 것들을 전부를 다 여기다 쓴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모아와서 그것들을 이제 퍼즐로 만들고 그래서 뭐 아주 이론적으로 이 어떤 특정한 이론을 공격하기 위한 뭐 그런 퍼즐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퍼즐이라고 이렇게 놨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퍼즐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하나의 퍼스펙티브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걸 좀 과감하게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박태원 선생님께서 동아시아 국제체제,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와 한반도의 외교 전략과는 조금 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새로운 퍼스펙티브 안에서 동아시아 국제체제나 한반도의 미래 전략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존의 시각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이 흐름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썼고요. 먼저 제가 이 퍼즐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세기 말에 이제 그 중화 질서라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화 질서는 소위 말하는 조공 책봉 질서라는 것인데 그때 이제 조선이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 조공 책봉 질서 속에 있는데 밖에서 돌아가는 질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질서는 제국주의 질서다. 또 소국 근대 국가에 의해서 형성된 제국주의 질서인데 그걸 제대로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서 잘못하면 이제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겪게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현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담론 중에. 그리고 나서 제국주의 질서가 영원히 계속된 게 아니라 제국주의 질서가 조금씩 해체되면서 1945년 이후에 뭐 이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시 새로운 질서로 전환을 하면서 냉전 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역시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세계를 보게 되면 냉전 질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 중화 질서 속에 있을 때 제국주의 질서를 못 봐서 나라를 뺏긴 것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만 있으면 새롭게 형성되는 냉전 질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냉전 질서가 또 영원히 지속된 게 아니라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부터 냉전 질서가 깨지면서 소위 말하는 탈냉전 질서라는 질서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탈냉전 질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냉전 질서 속에서 보게 되면 역시 탈냉전 질서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탈냉전 질서라는 게 과연 어떤 질서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냉전 질서라는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제국주의 질서의 시각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하다못해 조공체제가 부활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조공 책봉 질서의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이들 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탈냉전 질서를 냉전 질서나 아니면 제국주의 질서나 조공 책봉 질서로 보게 되면 19세기 말 우리가 범했던 우를 똑같이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시에 있었던 그 세계수에 갇혀가지고 밖에서 변하는 질서를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 조공 책봉 질서적으로 계속 진단을 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국가 자체도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그 밖에서 벌어지는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이라는 국가, 한국이라는 국가, 영국이라는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들도 역시 다 변해 왔다는 것이죠. 단순한 근대 주권 국가라는 국가로 계속 영원히 간 것이 아니라 한때는 그 농경 제국의 국가였던 중국이 한때는 이 반식민지 상태로 갔고 그러다가 다시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금은 다시 탈냉전 후에 자본주의 국가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는 형태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가 체제를 성립을 하면서 다시 제국주의 국가가 됐고 제국주의 국가 이후에는 냉전 이후에 다시 자본주의 국가가 됐고 지금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변해가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조선이라는 일종의 종어책복 질서의 속국가 같은 형태에서 식민지가 됐다가 식민지가 된 이후에 근대 국가의 반 정도의 형태를 취한 분단 국가여서 지금은 아마 이 탈령전 시기에 분단 국가라는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근대 주권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인 차원이 아닌가 싶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제국에서 시작을 해서 뭐 자본주의 국가로 갔다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 국가적인 형태가 이 바깥에서의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함께 같이 변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의문을 제기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들, 그러니까 근대 주권 국가,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힘의 분포만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이게 그 중화 조공책봉 질서에서 제국주의로 가고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가고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것이 단순히 몇 개의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간의 소위 말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변화해 나가는, 어떤 경우에는 바이올런스로 가치 배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국주의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을 통해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자주의 제도를 통해서 하고, 이런 그 질서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가 있어 왔는데, 우리가 항상 파악하는 거 보면 이게 양극 체제냐 다극 체제냐 아니면 패권 체제냐, 어느 국가가 힘이 세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이런 그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그 진단과 그다음에 정책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힘의 분포만을 보고, 또 이게 근대 주권 국가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은 질서 속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어떤 질서를 만드는 그러한 이 문제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모든 질서의 변화의 기저에는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existential한 threat,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는 문제가 이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건데, 제가 뭐 좀 정치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공책봉 질서에서 제국주의로 가고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가고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이 흐름 속에는 결국 굉장히 경제적인 요인들,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 시장과 국가 간의 인터플레이, 어떤 싸움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왔느냐, 결국 농경 제국에서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 그 다음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소위 말하는 디엔드 오브 히스토리라는 게 그런 것이죠. 이렇게 질서 자체가 이 굉장히 경제적인 질서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왔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요즘에 그 어떤 나라가, 뒤에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나라가 망한다, 그리스같이 지금 망한다, 망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와서 그리스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병합을 한다, 이런 일들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지금 실패 국가들이 뭐 여기저기에 도처에 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가서 이 실패 국가들을 다 식민지로 만든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바뀌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의 생존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가 되고, 못 사는 국가가 잘 사는 국가가 되고, 못 사는 국가가 실패 국가가 되는, 이런 서열상의 변화만 있는 것이지, 오히려 실패 국가가 됐다 그래서 식민지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식민지를 하지 않고 좀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질서의 변화이고, 그 질서의 변화 밑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흐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군사력이라는 것이 이 질서에 안정을 주는, 스테빌리티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 이 질서에 안정을 주는 스테빌리티를 주는 군사력의 역할도 과거에는 질서에서 분배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 질서에 안정을 주는 역할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국제정치를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다, 따로 보고 새롭게 보고 그 새로운 시각 안에서 동북아도 진단하고 한 번 더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좀 배경이 길었습니다만은, 이런 취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왜 이렇게 황당한 논문을 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기존의 상식과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튼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많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첫 번째 퍼즐은 여태까지 그 국제 정치를 보면 아니면 국제 질서를 봤을 때 그 질서 안에서 굉장히 이 적대적인 국가 그리고 강한 국가를 다시 강해지게 용인해 두는 질서를 만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근대 주권 국가가 이 국제 질서, 근대 주권 국가에 의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815년에 비엔나 회의 때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더 강력해지지 못하게 묶어두느냐가 가장 강력한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그 이후에는 독일을 어떻게 묶어두느냐. 그러니까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 때 굉장히 강력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어떻게든 강대한 국가가 더 강해지지 못하게 하고 이 패전한 국가가 다시 일어서서 복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국제 질서를 계속 만들어 왔는데, 1945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 질서라는 것을 보면 냉전 시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냉전 시기는 결국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단순히 자본주의 국가로 바뀐 것일 뿐이죠. 그래서 강대국을 묶어두는 그런 형태의 국제 질서에서 45년 이후에, 특히 1980년대 말 이후에 탈냉전 질서를 보게 되면 과거의 적대 국가들을 다 그대로 용인해 두는 국제 질서가 됩니다. 싸웠던 독일도 중국이 세계 2위가 되기 전까지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또 싸웠던 일본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냉전 시기에 그렇게 서로 이를 갈았던 중공이라는 국가가 중국이 되면서 지금은 세계 2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질서 안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지원도 해주고, 미국도 시장을 열고, 또 자본도 대주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전달해주고, 군사적으로도 시큐리티도 제공을 해주면서 이 국가들이 2등, 3등, 4등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커오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용인을 해줍니다. 그러다 이제 세계 2위가 되니까 갑자기 야 이거 안 되겠다. 3위 때는 괜찮은데 2위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때려부시자. 이런 사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논평을 보는 가운데에서 논평 중에 그것은 사회주의 세력과의 냉전에서 세력 균형적인 의미에서 도와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논평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그 사회주의 국가와의 대결을 위한 것이었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자위대로 군사도 못 쓰고 군사력도 못 쓰고 저렇게 잡아두지 않았겠죠. 독일도 마찬가지의 경우였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이 다른 국가들의 힘이 필요했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 힘이 약했는가. 45년 이후에 전후에 국제 국가 간의 힘의 분포를 보면 미국이 엄청나게 강했고, 나머지 국가들이 사실 다 뭉쳐서 코얼리션을 맺어도 미국의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이 분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쪽 사회주의 국가와 대결하기 위해서 힘을 끌어모아서 하려고 2등, 3등, 4등을 해줬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부분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냉전적인 대결을 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세계 2위의 대국이 되도록 이렇게 용인했다는 건 이건 퍼즐이다. 기존에 있었던 질서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퍼즐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그 안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중국 유학생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도 미국에 와서 상장도 하고, 그다음에 애플을 보면 미국 회사라기보다는 글로벌 회사인데 뭐 중국에 가서 그 아이폰을 생산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 또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그 회의를 할 때 북경에 가서 회의를 하면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의 그 싱크탱크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면 정말 이렇게 아직도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이랑 내가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미국 수준과 거의 그 수준에서 토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는데, 그거 다 미국 애들이 가르쳐 준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시키고 박사받고 트레이닝해서 보내준 부분들인데, 이런 굉장히 미중 간의 관계도 과거에 비엔나 회의나 베르사유 조약 때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미중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 퍼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퍼즐입니다. 두 번째 퍼즐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한 국가들은 다 소멸돼야 되는데 왜 약한 국가들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고 약해도 강한 국가들이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 식민지가 안 생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주의에서 그 무정부 상태인 국제정치, 애널키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 국가가 망한다. fall by the wayside라는 표현을 쓰는데 케네트 말스의 경우에는 망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existential threat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난다 라는 이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조선도 식민지가 됐고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가 돼서 주권을 잃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주권국가의 숫자라는 것이 약한 국가들이 점점 소멸돼서 큰 국가들로 하여금 병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작은 국가들은 이제 잘 안 보이고 큰 국가들 간의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데 1945년에 이 2차 대전이 끝날 때 주권국가 숫자가 7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190개가 넘습니다. 즉 약 3배 정도 가까이 주권국가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 애널키에서 주권국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고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잘못하면 주권이 뺏기고 나라가 뺏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안 생겨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현실주의에서 혹은 신현실주의에서 주권국가는 굉장히 리질리언트하고 오래 간다. 그 사실은 그 말은 맞는 얘기죠. 주권국가라는 그 유니트로서의 주권국가는 굉장히 리질리언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도시국가라든가 아니면 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할 때 주권국가가 결국은 살아남는 것이지만 주권국가가 리질리언트하다 그래서 약한 주권국가가 계속 살아나가느냐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현실주의적인 로직으로 보면 주권국가는 약하면 소멸되고 강한 주권국가한테 먹히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 퍼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퍼즐을 자꾸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한국이 이게 미중 간에서 잘못하면 이거 나라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얘기들 지금 막 계속 하고 있고 이 구한말 때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그 시대를 또 계속 회고를 하는 논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가 퍼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퍼즐은 뭐냐면 이것도 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전쟁을 해서 이긴 전쟁이 별로 없다. 사실은 전쟁을 많이 안 했죠. 안 했는데 이긴 전쟁이 별로 없는 것이 1950년 한국전쟁에서도 그 승리를 못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통키문 사건 이후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 베트남 전쟁 물론 그 이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60년대에 참전을 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사실상 졌지요 미국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긴 전쟁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파나마, 그 다음에 그라나다 이런 데서 아주 소규모 전쟁에서 미국이 들어가서 이겼는데 사실 이거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전쟁이었고 1차 걸프 전쟁 때는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침공했지만 그냥 다시 물러내서 거기서 전쟁을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대규모 전쟁에서 특히 국제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년 이후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2위에서 10위까지의 군사비를 다 합쳐도 미국 하나의 군사비를 넘기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강국이 어떻게 전쟁을 하나도 못 이겼을까? 그거는 과연 미국이 군사적으로 약한 국가인가? 미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졌고 또 이 전쟁을 졌기 때문에 세계 질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세계 질서의 스터빌리티 자체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사실 퍼즐입니다. 굉장한 퍼즐이죠. 하드 파워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물론 이제 하드 파워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튼 세 번째 퍼즐은 그런 퍼즐입니다. 네 번째 퍼즐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중화 조공 책봉 질서에서 제국주의 질서로 가고 제국주의 질서에서 다시 냉전 질서, 탈냉전 질서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냉전 질서까지의 국제 정치의 메인 유닛, 메이저 플레이어는 우리는 국제 정치 교과서에서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 주권 국가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만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냉전 시대까지의 사실 냉전 전에도 냉전부터 좀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다 제국들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 로마 제국도 그랬고, 뭐 그때는 사실 근대 주권 국가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뭐 시티 스테이트라든가 뭐 이런
뭐 부족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있었을 때 시기였지만 그 이후에도 뭐 몽골 제국, 뭐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무굴 제국 다 제국들이 지배를 해왔고 이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제국 안에서 뭐 명청의 교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중화 조공 질서가 동아시아에서 끝난 다음에는 제국주의의 제국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이게 다 제국주의 제국들이었죠. 그래서 냉전 시대로 오게 되면 사실 제국들이 조금씩 이렇게 해체가 되긴 하지만 소련이라는 국가를 단순히 그냥 하나의 커다란 사회주의로 보기보다는 사회주의 제국으로 보는 것이 사실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제국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1945년 이후에는 대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까지 조금씩 남아있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근대 주권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국제정치의 메이저한 플레이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교과서를 보게 되면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것이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굉장히 아주 고정적으로 메이저 플레이어로 여태까지 흐름으로 왔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남아있었던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유럽에서도 다 거의 다 제국이었고 그다음에 강대국들이 그리고 냉전 시기까지는 상당히 제국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인데 그 제국들이 지금 다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왜 지금은 제국이 없느냐라는 것이 네 번째 퍼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국이 아직도 메이저 플레이어라면 한국이 미중 간에 뭐 조금 잘못하면 이제 당장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국들이 없어지고 그냥 단순히 네이션 스테이트들이 이 활동을 하는 이런 공간이라면 과연 제국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좀 잘못하면 미중 간에 아니면 중일 간에 이게 또 식민지가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퍼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퍼즐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질서를 얘기할 때 뭐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은 미국의 소위 말하는 패권 질서였던 팍스 아메리카나 이전의 시대가 과연 패권 질서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영국이 패권 국가였고 또 글로벌한 어떤 가버넌스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패권 질서를 대체한 것이 미국의 패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외교사나 국제정치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과연 영국이 미국의 버금가는 그런 패권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패권 국가라면 질서를 주도해서 만들고 영국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18세기, 19세기를 보게 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터벤션을 해서 미국같이 인터내셔널 인터벤션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그 제도를 임포즈를 해서 그 안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제도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그 개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 이 좋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파워에 대한 리스트렌트를 해서 다른 나라들을 안심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질서라고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정도 힘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가 이상하게 갈 때마다 밸런스로 들어가서 이거 맞춰주고 했는데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영국의 힘은 계속 약해지고 새로운 질서들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영국을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패권 국가와 패권 국가 간의 힘의 전이가 일어나는 파워 트랜지션 티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패권 전이가 일어났는데 세력 전이가 일어났는데 두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죠. 전쟁이 없었는데 이게 패권 간의 파워 트랜지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었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그런 퍼즐입니다. 이 퍼즐도 역시 미중 간에 지금 패권 전이가 일어나고 있고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요즘에 담론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패권 전이가 일어나면 세력 전이가 일어나면 꼭 전쟁이 일어나고 물론 이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티오리나 뭐 디베이트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론 안에서 이게 과연 맞는 담론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퍼즐은 뭐냐면 이 퍼즐은 사실은 북한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불량 국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그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과거에는 뭐 이블 엠파이어라는 표현도 있었고 뭐 데빌이라는 표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상당히 이것도 근대적인 개념이죠. 로그 스테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 로그 스테이트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누가 정하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컨트로버셜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로그 스테이트의 기준은 아주 좁게 보면은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좀 더 크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사회는 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내는 국제사회인 것이죠. 지금은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확산을 한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메이저 플레이어는 결국 서구의 메이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불량 국가의 기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묘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서구의 기준이니까 물론 미국의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동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 보면 이게 다 왕족들이 다스리고 있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작동되는 국가들이 아닌데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인 거죠. 얘네들 이 국가들 가보면 뭐 외형으로 보면 이들 국가나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아니면 뉴욕이나 동경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자본주의적인 그런 도시 개발을 하는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도 아까 거기는 왕족들이 다 해먹었지만 싱가포르는 이광유 집안이 상당 부분 장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뭐 플라톤이 얘기한 뭐 철인 정치를 하는 그런 국가 같은 것이죠. 뭐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국가들이고 반면에 이란 같은 국가는 선거에 의해서 이 세력이 바뀌고 그런데 민주적인 그런 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 스테이트로 구별이 되어 있고 부시 정부에는 때에는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핵도 개발을 하고 몰래 핵도 개발을 하고 뭐 그런데 굉장히 미국의 우방으로 되어 있죠. 도대체 그럼 로그 스테이트의 기준이 뭐냐? 이게 어떤 국가를 우리가 로그 스테이트로 해서 국제사회에 야 이런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진입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싱가포르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국제사회에 진입시켜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UAE 같은 국가를 국제사회에 진입시켜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안 하죠. 그렇지만 뭐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북한 같은 국가는 국제사회에 진입시켜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인가 국제사회에 진입시켜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퍼즐인데요. 한 6가지 정도의 퍼즐을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만은 여튼 아마도 이것보다는 퍼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요 퍼즐들을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이 퍼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냉전적인 시각이나 아니면 제국주의적인 시각이나 중국의 중화 제국 종책동 질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생기는 퍼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퍼즐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새로 만들어낸 제 스스로 하나의 이제 퍼스펙티브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정치 경제적인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 아이켄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는 전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얘기이고 이 경제적인 이 밸류 엘로케이션에 관련된 메커니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라는 부분에 굉장한 엠퍼시스를 놓고 있는 것이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인데, 저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퀄리피케이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터너티브 패러다임으로 오픈 멀티래터럴리즘이라는 그 퍼스펙티브를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픈이라는 것은 이 시장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픈이라는 뜻이고, 멀티래터럴리즘이라는 것은 다자주의 제도에 의해서 이 밸류 엘로케이션 프로세스가 시장과 다자주의 제도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그런 질서라는 의미에서 오픈 멀티래터럴리즘이라고 제가 일단 장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장 질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화 조공채권 질서에서는 시장 질서라는 것이 농경제 시기였기 때문에 농업경제 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땅하고 노동력인데 제국주의라는 게 뭐 전제하는 게 다 땅하고 노동력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면 내 땅과 내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역시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위해서 자원이 있는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내셔널 마켓을 넓혀 나가는데 이 과정 자체에서 바이올런스가 들어가고 또 굉장히 유니레터럴하게 멀티레터럴한 게 아니라 일방주의적으로 굉장히 주권적인 것들을 행사를 한 것이고 그러다 냉전으로 가게 되면 이 시장 질서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주의 시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경제 간의 이 경쟁이 붙다가 결국 자본주의 경제가 이기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세계화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멀티레터럴로 좀 퍼져나갔는데 지금은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면서 이 땅이나 노동력이 중요한 시기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에서 이제 그 산업경제와 산업경제 이후에 이제 후기 자본주의 시대로 왔습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노동력이 필요하면 시장에서 사게 되고 자원이 필요하게 되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고 테크놀로지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고 이런 그 새로운 배분의 메커니즘이 생겨났는데 과거에는 이 배분의 메커니즘이 불리하면 일방주의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나한테 유리한 것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배분의 메커니즘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적인 제도와 특정한 군사적인 어떤 오더, 스테빌리티를 주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경적인 제국들이 다 사라졌고 일방주의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들이 다 사라진 형태의 국제 질서가 지금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경제적인 질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조공채권 질서에서 제국주의에서 냉전, 탈냉전 다 이 정치 경제적인 질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로운 질서는 어떤 질서냐? 약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필러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필러는 뭐 역시 가장 중요한 필러 중에 하나인데 하드 파워에 의한 안정을 주는 이 필러가 기둥인 것이죠. 하드 파워에 의해서 안정을 주는 필러라는 것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지금 필러가 생겼다. 그것은 핵억지, 공포의 균형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억지와 공포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서는 군사적인 리스트레인트가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뭐 비엔나 회의나 베르사유 체제에서는 자발적으로 군사적 억제를 하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조약이나 이런 형태로 커미트먼트를 하고 크레더빌리티를 주는 형태인데 지금은 공포의 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군사적인 균형이 있고 스테빌리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왔느냐? 공포의 균형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디터런스 티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뭐 first strike capability, second strike capability, 뭐 mutual assured destruction, 뭐 extended deterrence 뭐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 핵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이 자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냐라는 이론들인데 이 이론이 처음 개발된 것은 미국 안에서의 뭐 수학자라든가 뭐 이 전략가들이 정치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개발을 했지만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이 억지 체제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소련의 학자들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회의를 하면서 이 이론을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만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소련에 전달이 돼서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다른 핵 국가들 사이에 다 공유가 되면서 같은 프레임워크로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터런스가 작동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논문들에 의해서 다 이 뭐 에비던스에 의해서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핵을 개발했을 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갖고 있고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얘네들이 작동할 것이냐 안 작동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얘네들이 이 디터런스 티오리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마 만약에 믿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아마 이그노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국가들이 핵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여튼 이제 그래서 디터런스 레짐이 작동을 하고 있었고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에 의해서 이제 스테빌리티가 계속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드 파워에 의해서는
그 전에 동맹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전쟁들이 일어났었던 질서와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오더의 스태빌리티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사드나 뭐 이런 얘기들 제가 하게 됩니다만, 뭐 ABM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사드와 관련된 부분도 단순히 뭐 북한이 그 핵탄두를 노동에 실어가지고 뭐 발사각을 높여서 남한으로 쏘는데 그걸 막느냐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디터런스 레짐 자체를 건드리는 이런 무기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먼저 좀 드립니다만은, 여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필라고, 두 번째 필라는 이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 질서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가치 배분의 방식이 예전과 굉장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군사력을 가지고 땅을 뺏고 노동력을 뺏어 가서 노예를 만들고 하는 그런 가치 배분의 방식이었다면, 그것이 제국주의로 가면 시장과 바이올런스가 결합이 돼서 유니래터럴하게 일방적으로 가치 배분하는 국제 질서였다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결 쪽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가치 배분의 방식과 자본주의 시장을 통한 가치 배분의 방식이 서로 충돌을 했었던 시기고, 자본주의적인 가치 배분을 하고 있었던 자유 진영에서는 소위 말하는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새롭게 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했다는 것이죠. 그 구축된 자유주의 질서 안에서는 다자주의 제도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분포의 균형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메이저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주의적으로 제국주의가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고 자원을 뺏고 하는 그런 것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다자주의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착오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냉전이 깨지면서 그 질서가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 구축한 그 질서 자체가 세계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가 안 된 지역은 뭐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이 아직 세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다른 국제정치 질서로 메커니즘을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국제 질서라는 것은 이런 서구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질서가 확산된 질서인데, 이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주의 질서, 특히 시장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트에서 WTO로 왔고, 그 다음에 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가 있고, 월드뱅크가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ADB가 있고, 다양한 시장 질서를 이 가버닝하는 멀티래터럴 인스티튜션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멀티래터럴 인스티튜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로버트 코헨이 얘기한 이 인스티튜션, 니오리버럴 인스티튜션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스티튜션이 갖고 있는 그 자체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이 행위자들이 이 코어퍼레이션을 하고 다시 프로텍셔니즘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미래의 이 섀도우 오브 더 퓨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디펙트를 하지 않을 때 오는 우리의 개인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트랜스페런시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계속 이 질서로 간다는 이론적인 이 백업을 하고 있죠. 여튼 이런 그 다자주의적인 질서와 그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두 번째 필러가 생겨났는데, 이 필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군사적인 필러도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필러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1945년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 경제위기, 리세션,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리세션이냐 아니면 대공황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프로텍셔니즘을 간 적도 없고, 시장은 더 개방이 됐고, 거기서 베거 다이네이버 이런 정책이 나온 적도 없고, 임페리얼리즘으로 가겠다는 정책도 없고, 오히려 기존의 개방적인 시장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게 또 합의가 됐고, 그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G7, G8, G20라는 이런 이 가버닝 스트럭처가 계속 진화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적으로 강하냐 못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합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멀티래터럴한 합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거 미국이 어떻게 혼자 다 주도했겠느냐, 이게 너무 미국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45년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워낙 강하고 상대가 안 되는 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 빅토리어스한 파워들이 다 자기한테 유리한 질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미국이 주도를 했지만 결국 그래서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결국 그 질서 안에 자기도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서 이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자기도 베네핏을 받고, 그
그 안에서 중국도 베네핏을 받고 독일도 일본도 다 베네핏을 받으면서 같이 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 질서라는 게 다자주의적인 시장 질서라는 게 과거의 질서와는 다르게 특히 바이올런스가 들어가는 질서와 다르게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만 참여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세계 2위도 되고 3위도 되고 4위도 되고 한국같이 1960년대에 뭐 $100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안 되던 국가가 지금 뭐 $3만 가까이 국민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질서라는 것이 과거의 질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질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좀 국가들이 플레이를 잘 못한다 그러면 국가가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가 되거나 실패 국가가 돼서 골칫거리가 될 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골칫거리가 되고 못 사는 나라가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오기 때문에 국제 정치를 잘 해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죠. 국가가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질서의 변화를 잘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냐? 제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시간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요? 예, 그럼 10분 정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서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은 첫 번째는 이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오픈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이 질서의 위협 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발현을 한다거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다시 되돌아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대대적인 제재가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신냉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신냉전이지 두 개의 커다란 국가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어떤 이런 바이레터럴한 구조가 신냉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제도와 규범, 멀티레터럴한 이런 그 노험과 인스티튜션을 따르지 않는 국가 혹은 영토적인 야심을 가진 제국주의 국가가 등장할 경우는 역시 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부시 정부가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아니라 아들 부시 때의 미국 정부가 약간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일방주의적인 형태를 취하고 그래서 제국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한 소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들어갔죠. 이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래서 다시 지금 오바마 정부와 같이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올 수 있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예를 들면 영국이 영토적인 야심을 보인다거나 프랑스의 영토적인 야심을 다시 보이면 대대적인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과 같은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소셜리제이션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억지 레짐을, 디터런스 레짐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나 밀리터리 테크놀로지의 디플로이먼트의 경우에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치 배분 기제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 비전통 안보 위협들이 있습니다. 일리걸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드러그 트래피킹이라든가 스몰 아임스 트래피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게 왜 안보 도전이냐 즉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저는 이제 오픈 멀티래터럴 오더라고 합니다만 여기를 주변에서부터 이게 갉아먹고 들어오는 이런 위협이기 때문에 이거를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즘에 중요한 국제 정치의 하나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제 정치나 대외 정책을 입안하거나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이 위협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매니지하고 이 위협을 공조를 해서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외교 정책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 외교 방향과 대북 정책은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책 페이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짜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한 의도는 오늘의 의도는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퍼스펙티브 가지고는 현재의 질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올터너티브 퍼스펙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 더 큰 의도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우선은 그 한국 외교 정책은 개방적 다자주의 질서를 글로벌 차원하고 지역 차원에서 유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같은 것들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illegal migration이라든가 특히 이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유럽 지역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럽만큼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뭐 기후 변화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드러그 트래피킹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슬락의 문제, C lanes of communication 슬락도 뭐 해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뭐 원유 수송로라든가 이 통상 활동을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리뷰션을 해야 된다. 근데 하긴 하지만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버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 아마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할 것 같은데 이번에 미일 동맹이 글로벌 동맹화 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이 리트리트를 할 때 그 부분을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좀 보완을 해주기를 역할을 하지만 일본도 그런 이 야심을 갖고 있지만 과연 능력 면에서 그다음에 제도적인 면에서 그게 보완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글로벌 굿, 그러니까 이 글로벌 퍼블릭 굿, 이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요청들이 아마 앞으로 미국 쪽에서 계속 들어올 거다. 한국에 들어오고 일본에도 들어오고.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리트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디자인을 해서 안보 정책이나 외교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뭐 지금 동평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비전통적 안보 쪽에서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국제 질서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가는 흐름이다. 근데 잘 안 보인다. 인비저블하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사이버 안보 같은 것도 사이버 시큐리티는 미국에서는 이 넘버원 시큐리티 트레트로 지금 이 각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협력하는 그런 이 외교 정책이나 제도들을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질서의 핵심은 이 자유시장 경제의 안정과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 즉 뭐 AIIB 참여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영국이 여기에 먼저 손을 드는 것을 보면 굉장히 국제 질서를 잘 읽고 있다. 영국이라는 국가 보면 지금 병력을 지금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나요. 근데 약 10만 좀 넘는 병력을 5만 정도로 지금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도 굉장히 루스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건 뭐 국제 정치에서 익스터널 밸런싱하고 인터널 밸런싱을 다 안 하겠다는 얘기,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행위를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질서의 흐름을 잘 옆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옛날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G20에서의 우리의 활동이라든가 미타와 같은 중개국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 공공재 제공과 그다음 시장 질서의 안정, 그리고 시장 질서를 통해서 약간의 이 디비에이션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국가들을 안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묶어나가는 제도적인 바인딩을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뭐 새우 등이 터진다. 그 다음에 미일 관계가 가까워지면 한국이 항상 소외되고 뭐 이런 그 논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한국이 항상 소외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드는 것들이 다 대부분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얘기들입니다. 뭐 식민지 개척하고 나라 빼앗고 하는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을 보면 과거에 조금 채통 질서의 시각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에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일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왜 한국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이 지역에 안정을 제공하고 시장을 넓혀주고 그다음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과거에 군국주의적인 국가에서 지금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국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국주의적인 어떤 담론이라든가 정한론이라든가 제국주의적인 담론이 나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미 뭐 벌써 그런 담론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군사력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태빌리티라는 첫 번째 필라를 보완하는 역할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도 한미일 공조체제에 들어가서 스터빌리티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이 안보 협력 안에 들어와서 이 스터빌리티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필러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에도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오픈 멀티래터럴리즘 안에 들어와 있고, 중국이 이 오픈 멀티래터럴리즘 안에서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하면서 세계 2위의 국가로 올라왔고, 중국이 사회주의 질서 이외에는 새로운 오더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오더가 당분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다. 옛날에 과거의 시각으로 미중 간에 패권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중 간에 무슨 제국주의적인 싸움이 붙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히려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이걸 굉장히 그 대결적인 구도로 보고 거기서 잘못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한쪽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무엇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건 뭐냐, 이 표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만, 저는 해칭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칭이라는 것은 뭐가 혹시 잘못될 우려를 위해서 뭐 포트폴리오 할 때 그 금융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해칭에서 나온 건데, 뭐가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을 해칭이라고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혹시 사회주의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경제가 붕괴가 돼서 디스인티그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팽창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칭을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게이지먼트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즉 미국의 대중 정책을 보면 해칭하고 인게이지먼트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모순적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게 해칭하고 인게이지먼트가 같이 진행이 되니까 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싸우는지 않죠. 문제는 한국도 해칭하고 인게이지먼트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해칭을 하면 인게이지먼트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담론들이 형성이 되는 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해칭을 하면서 중국하고 같이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게, 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어떻게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중국을 인게이지하느냐. 작은 나라가 중국을 인게이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중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는 뭐 역시 자세한 정책적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로그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느냐 하는 방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까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정치 체제가 미국의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얘기하는 사람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개방된 시장 경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멀티래터럴 오더를 제대로 준수하느냐, 그 인스티튜션 안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광유 수장이 사망을 했을 때 키신저가 워싱턴 포스트에 장문의 기고를 했는데, 장문의 기고의 내용은 칭찬 일색입니다. 미국이 싱가포르를 칭찬 일색으로 하는 키신저의 기고문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그림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트랜지션 상태에서 북한이 반드시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더라도 싱가포르와 UAE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도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제도와 규율을 지키고 시장 개방을 해 나간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초기 단계의 트랜지션인 것이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디자인을 하면 어떤 그림들이 디자인이 되겠느냐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 북한을 일단 중립국화해서, 그러니까 중립화시켜서 중립국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중립화해서 북한만을 중립화해서 국제사회와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인포멀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핵을 포기시킨 이후에 시장 개방을 시키면 이 핵을 포기시키는 과정은 물론 진행하겠죠.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협상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그 차원으로 먼저 가면 그 다음 국제사회에 진입을 시키는 것이고,
이제 남북 통일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생각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특히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복했기 때문에 이런 중립화 문제나 개방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뭐 위시풀 스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서방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꼭 반드시 리버럴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 아사드 정권을 보면 영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들어온 인물이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꼭 그런 코릴레이션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책의 세계에서는 possibility의 세계와 probability의 세계로 나눠야 된다. possibility의 세계는 그 worst case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possibility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worst case 시나리오가 꼭 항상 probable한 시나리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possible한 시나리오를 probable한 시나리오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possible한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디자이러블한 시나리오가 뭔가, 그리고 가장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뭔가를 놓고 그것을 정책의 단계에서 이 하나 실행의 단계로, 이 정책 속에서 실행의 단계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possibility 세계는 대부분의 경우가 worst case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들을 파서블한 세계인데 프로바블한 세계의 것들이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팔러시의 세계에서는 파서블한 세계와 프로바블한 세계를 굉장히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리소스 엘로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프라이오리티를 줘야 되는데, 워스트 케이스인데 사실 파서블하지 않은 케이스에는 리소스가 엘로케이션 돼야 되지만 여기에 프라이오리티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워스트한데 굉장히 프로바블하다. 그런 경우에는 리소스가 퍼스트 프라이오리티로 엘로케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끝으로, 이런저런 뭐 더 드려야 될 말씀이 많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뭐 이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맞추고 10분의 또 이 토론 속에서 또 이 작살이 나는 그런 상황을